오전에 그리고 어제 마지막 시간이나 그리고 오전에 했었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파일 인풋 스트림이나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보조적인 다른 그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객체들을 사용할 때 반드시 try로 묶어줘야 되는 게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사용했었던 인풋 스트림 객체나 혹은 사용했었던 아웃풋 스트림 객체는 반드시 클로즈를 해야만 됐었어요. 그럼 클로즈를 해야 되는 그 위치는 어디가 적당하냐 하면 try 안쪽 블럭보다는 finally 안쪽 블럭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인풋 스트림이 생성되는 것까지는 제대로 생성이 됐는데 인풋 스트림에서 리드를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한 위치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캐치로 가버리죠. 캐치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try 블록 안쪽에서 close라고 하는 코드를 넣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리드를 할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나 파일 인풋 스트림을 클로즈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write도 마찬가지예요. write를 할 때 에러가 발생해서 캐치로 가버리면 try문 안쪽에서 클로즈를 하는 그 클로즈 코드가 호출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 열리는 게 성공을 했으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는 얘네들을 닫아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세스에서 그 현재 열려져 있는 파일을 접근해서 파일을 열거나 뭐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하거나 이런 동작을 또 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열려져 있는 파일을 클로즈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종료가 돼버리면 파일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그냥 남아 있어서 다른 프로세스나 다른 프로그램이 거기다가 라이트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는 파이널리에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이 단순한 동작이 너무나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try, 생성자 호출, finally, close. 게다가 또 close를 할 때도 try catch 구문이 또 필요해요. 이런 과정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자바 7 버전에서부터 try resource 구문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ry resource 구문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edu.java.file 5번이라고 할게요.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파일 메인 5번. 메인 메서드 체크하시면 됩니다. 5번 패키지에서 파일 메인 5번 그리고 메인 메서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try with resource 구문이에요. try with resource 구문은 주석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자바 처음부터 이런 문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자바 7 버전부터 이런 문법이 생겼어요. 우리는 지금 자바 8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try with resource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try에서 괄호를 써요. 괄호를 쓰고 여기에서
리소스를 생성하는 문장들을 여기서 작성을 해요. 문장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장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try이기 때문에 블록이 있겠죠. 이 블록 안에서 정상적인 경우에 실행할 문장들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캐치에서는 예외 클래스 이름과 그다음에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문장들을 캐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널리가 없어요. try with resource 구문은 파이널리가 없고요. 자, 이때 이 리소스 생성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장이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클로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이에요. 그런 객체들만 여기에서 생성자 호출 구문을 try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얘가 생긴 이유가 이 try with resource 구문이라고 하는 이런 구문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거나 FIS는 파일 인풋 스트림 줄여서 쓴 거예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스트림 클래스 객체들은 스트림과 같은 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스트림을 사용한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그 생성된 객체에서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을 해야 돼요. 인풋 스트림이나 파일 인풋 스트림은 파일을 읽기 위해서 파일을 열었다는 얘기고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파일에다가 무언가 내용을 쓰기 위해서 파일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 열려진 파일은 반드시 닫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생성자 호출 코드는 어디에서 작성을 했냐면 try 블록에서 작성을 했었고 클로즈 메서드 호출 코드는 문장이라고 할까요? 생성자를 호출하는 문장은 try 블록에서 작성을 했었고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하는 문장은 finally 블록에서 작성을 했었답니다.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동작이 반복이 되고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클로즈를 생성자가 호출되면 반드시 클로즈를 호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클로즈를 호출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클로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그런 문장이 없더라도 자바 가상 머신이 그러니까 런타임 자바 실행 환경이 얘를 자동으로 호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서 생겨난 게 try catch 구문입니다. 기본적인 try 문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죠? 괄호를 쓰고 리소스를 생성하는 문장을 작성하는 이런 코드는 없어요. 요게 더 들어갑니다. 요게 더 들어가면 이 괄호 안에서 생성된 리소스들은 정상적인 경우이든 예외가 발생했든 어쨌든 try가 다 끝나면 close가 호출이 되거나 아니면 try를 실행하다가 catch로 갔을 때에도
캐치의 문장들이 다 끝나고 나면 클로즈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기존 try catch 구문에서는 생성자 호출은 try 블록에서 close 메서드 호출은 finally 블록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try with resource 구문을 사용하면 try with resource 구문을 사용하면 생성자 호출을 try에서만 하는 거예요. 사용하면 생성자 호출 문장을 try 블록 안도 아니고요. try 괄호 안에서 try가 가지고 있는 괄호 안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클로즈 메소드는 명시적으로 호출을 안 해도 돼요. 작성하고 클로즈 메소드 호출 문장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문장을 작성하고 클로즈 메서드는 작성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대신해 주냐면 자바 런타임이 그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면서 생성된 리소스들의 클로즈 메서드를 자동으로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try, catch만 있으면 되고 finally가 필요 없거든요. 그럼 코드가 조금 간단해지겠죠. 자, 대신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try with resource 구문은요. with resource 구문은 아무 문장이나 여기다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장이나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로즈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타입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변수나 선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들이 들어가는 건데 변수를 선언하고 생성자를 호출하는 문장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 타입이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클로즈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타입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바 런타임이 클로즈 메서드를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로즈 메서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 파일 읽기만 한번 해볼게요. 파일 읽기만 해서 어떻게 읽어드렸는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변수 선언과 생성자 호출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바로 try라고 하시고요. try라고 하시고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exception 하고서 뼈대를 먼저 만드세요. 뼈대를 먼저 만든 다음에 자, 이 괄호 안에서 자, 파일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었냐면 파일 input 스트림이 필요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변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파일 input 스트림. in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생성자를 호출해 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new file input string. 문장이 여기까지 하면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죠.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니까 여기서 세미콜론. 자, 이게 기존의 if문이나 for문이나 그런 거랑 좀 달라요. 네.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을 써줬고 변수 이름을 만들었고 여기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연산자 등호를 썼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성자 호출까지 끝났으니까 이건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죠. 문장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여기서 써주셔야 돼요. 파일은 우리가 어제 만들었었던 파일 중에서 뭐가 있냐면 test.txt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거. 이게 리소스를 생성하는 문장인 거예요. 리소스를 생성하는 문장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파일 인풋 스트림 다음에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 필요하다. 그러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도 여기에서 그 문장을 작성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건 안 돼요. int, 뭐 n은 1 이런 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거는 int 타입이죠. 자, 여기 에러 내용이 뭔지 볼게요. 에러 내용이 뭐냐고 되어 있냐면 try 구문에서 사용하는 리소스의 타입은 반드시 무엇이 가능해야 된다? 클로즈업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클로즈업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클로즈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int는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클래스가 아니니까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될까요? 인티저.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도 클로즈 메서드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클로즈 메서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클래스나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타입들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는? 반드시 클로즈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타입들만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작성해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읽어드리는 거는 이제는 됐어요. 자, int b라고 할까요? b. 그 다음에 in.read. 하나씩 읽어볼게요. 하나씩 읽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캐릭터로 변환해서 b를 할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변수를 그대로 또 사용할게요. in.read. 그리고 다시 한번 출력. 캐릭터로 변환해서 출력. 그러니까 두 글자만 출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글자만. 네, 여기서는 뭐 이 정도로 써준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이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자, 코드를 보시면 여기가 이거 조금 나눠서 쓸까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부분이 리소스 생성 문장이에요. 리소스를 생성하는 문장이고 여기가 try 블록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try 블록이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 괄호가 있으면 이 끝나는 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를 보통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맞추려고. 괄호 시작했으면 끝나는 괄호가 있어야 되고요. try가 있기 때문에 블록 시작하는 괄호가 있어요. 그리고 블록 끝나는 괄호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파이널리가 없어요. 파이널리가 없지만 여기서 생성된 파일 인풋 스트림의 클로즈는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여기에서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 in의 클로즈가 자동으로 호출돼요. 여기거나 또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모든 동작을 끝냈으면 클로즈가 호출이 되거나 또는 뭔가 일을 하다가 익셉션이 발생해서 캐치로 갔으면 캐치가 모든 일을 한 다음에 클로즈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트라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이 in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캐치에서 사용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트라이 블록 안쪽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으면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을 해보시면 딱 두 글자 읽고 끝났죠. 여기가 아마 제가 hello라고 문장을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 파일에서. 그래서 첫 번째 한 바이트 읽고 출력을 한 거고요. 두 번째 한 바이트 읽고 출력을 한 거예요. 네, try with resource 그러면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다른 것들이 더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파일 인풋 스트림만이 아니라 버퍼드 인풋 스트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성하시면 돼요. 이 괄호 안에서. 만약에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하시면 돼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하다 괄호 안에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하시면 돼요. 여러 문장 들어가세요.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장을 쓰셔도 돼요. 네, 그런 거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새 파일 만들어서 연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무엇을 했었냐면 문자열 타입,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열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든 뭐 mp4 동영상 파일이든 mp3 뭐 음악 파일이든 혹은 뭐 확장자가 DAT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든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파일에서 한 바이트 아니면 뭐 1024바이트 이런 식으로 그냥 바이트 단위로 지금까지는 읽었어요. 지금까지는 바이트 단위로 읽었는데 이런 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만든 어떤 클래스 타입이 있는데 그런 클래스 타입을 파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좀 감이 잘 안 오죠. 그리고 파일에서 뭔가 데이터를 읽었을 때 그 내용이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은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클래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전에 나왔던 것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인풋 스트림 기본은 파일 인풋 스트림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파일이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했어요. 이거는 메모리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버퍼드 인풋 스트림은. 이번에 할 거는 여기도 버퍼드 인풋 스트림 써도 돼요.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 이렇게 be i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생성자 호출해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 호출할 때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넣어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트라이 구문 안에서 여러 개의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어요. 생성할 수 있고, 자, 그럼 이번에는 리드 할 때 여기 있는 리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파일 인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리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read를 사용해도 되죠. 여기만 B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뭐 속도 차이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죠? 잠시만요. read. 지금 출력된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이가 출력이 안 됐네. 제가 뭔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in이 아니라 B죠. 여기를 바꿨으면 여기도 바꿔야 됩니다. 네, 두 군데가 동시에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소스를 생성하는 문장들은 이렇게 여러 개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개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파일 이름을 가지고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 파일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만 리드를 하시면 되냐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버퍼드에서 리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닫는 코드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 클로즈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 클로즈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 클로즈가 호출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도 호출이 된다? 파일 인풋 스트림에 스트림 객체에 클로즈도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클로즈 객체도 객체 인도 함께 클로즈가 되는 거죠. try with resource 그러면 연습 좀 더 할게요. 다른 클래스들을 사용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되십니까? 코드가 이제 조금 더 간단해졌을 거예요. 네. 새로운 패키지 하나 더 만들게요. 새 패키지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6번. add.java. 파일 6번이라고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메인 6번 클래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인. 여기는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됩니다. 6번 패키지에서 자,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 파일에 어떤 객체 타입을 write를 먼저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파일이 제대로 write가 된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그 객체 타입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서 객체 타입이 저장된 파일에서 read를 할 거예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그 스트림의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스트림의 흐름을 먼저 정리를 좀 하면은요. 자,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할까?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프로그램이 할 일이에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에서 그 파일에 저장된 내용들을 읽어오는 게 라이트를 먼저 할까요? 라이트를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파일에다 라이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간에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하드디스크에다 직접 라이트를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드디스크에 직접 라이트를 하는 역할이고요. 얘는 바이트를 바이트를 라이트를 쓰는 건지 뭐 아니면은 뭐 바이트 배열을 쓰는 건지 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호출하면 그 라이트 호출된 게 그 내용 그대로 그냥 파일에 써지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객체 타입을 라이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한테 객체를 넘겨주면 돼요. 객체를 넘겨주면 얘가 그 객체를 실제로 파일에다 써줄 거랍니다. 그러면 보조 스트림을 어디다 붙이는 거냐면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어떤 보조 스트림을 붙이는 거냐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보조 스트림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은 객체를 파일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얘가 객체를 파일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하고요. 파일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된 녀석이 파일의 writ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파일이 있어요. 이쪽에 파일, 우리는 이 파일에다가 뭔가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쓰려고 하면 통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통로가. 이게 파일이 있기 때문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쓰고 싶은 거냐? 무엇을 건네주고 싶은 거냐? 여기에 건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건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오브젝트를 건네주고 싶은 거예요. 객체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객체를 전달해주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알아서 파일에다가 라이트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과 붙어있는 통로는 항상 똑같아요. 항상 파일과 붙어있는 통로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그 앞쪽에다가 뭔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앞쪽에. 그러니까 이게 생성자 호출 순서가 되는 겁니다. 파일을 가지고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주고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에서 뭔가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도 프로그램은 오브젝트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오브젝트를 어디서 읽어드릴 거냐?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통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통로를 만들고요. 그 통로에다가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를 붙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하는 역할은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하는 역할은 객체를 파일에 write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쓴다란 얘기죠. write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객체를 파일에 write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다. 이걸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serialize라고 얘기를 해요. serialize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 하는 역할은 파일에서 리드한 파일의 내용을 자바의 객체 타입으로 변환을 해줘요.
이거를 serialize의 반대 D자를 붙여서 deserialize라고 얘기를 해요. deserialize. serialize를 우리말로는 직렬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deserialize를 역직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개념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충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일단 write를 먼저 해볼게요. write를 요 과정 write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e를 하려고 하니까 클래스가 하나 필요해요. 저희가 어떤 클래스 타입이 있어야 그 클래스 타입을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번 패키지에서 클래스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클래스 프로덕트라고 할게요. 프로덕트 상품이란 뜻이에요. 상품. 상품. 우선 필드를 먼저 정의를 할 건데 private int 타입으로요. int 타입으로 product id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상품 번호. 그 다음에 private 문자열 타입으로요. 문자열 타입으로 product name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상품 이름. 하나만 더 할게요. int 타입으로요. product price. 이거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설계한 이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냐면 우리가 쇼핑몰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쇼핑몰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모델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그 모델 클래스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당연히 상품마다 붙어있는 상품마다 고유한 아이디가 있어야 될 거예요. 뭐 이 아이디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문자를 붙여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고유한 아이디는 int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 그 다음에 그 상품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뭐 전자제품이냐 뭐 아니면은 뭐 식품이냐 뭐 화장품이냐 등등등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이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문자열로.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모델 클래스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변수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쇼핑몰을 만들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속성들이 더 필요해요. 이름이 아니라 카테고리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가격만이 아니라 뭐 할인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생산자가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요 정도만 하고요.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생성자가 있어야 돼요. 생성자. 일단은 기본 생성자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퍼블릭으로 프로덕트라고 하시고요. 기본 생성자는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는 여기 있는 프로덕트 아이디, 프로덕트 네임, 프로덕트 프라이스를 초기화를 하면 되죠. int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으면 되고요. 스트링
프로덕트 네임이 있으면 되고요. int 프로덕트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하는 일은 어렵지 않죠. this.product id를 product id로, this.product name을 product name으로, 그 다음에 this.product price를 product price. 이게 다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게터와 세터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모델 클래스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모델 클래스가 가져야 될 특성들,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생성자, 파라미터 갖는 생성자, 그 다음에 게터 세터. 여기까지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만드는 게 귀찮으시면 그 이클립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용하세요. 소스, generate, getter, setter 해가지고 여기 다 선택하시면 돼요. select all 하셔가지고 다 선택하시고 generate, 그럼 만들어 주잖아요. 위쪽에다가 만들었네요. 그죠? 여기다 만들어 버렸네. 여기다. 그래서 어디다 만들어졌는지도 잘 찾으세요. 이 이클립스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내가 클릭한 위치에다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게터 세터들 보면 프로덕트 아이디, set 프로덕트 아이디, get 프로덕트 네임, set 프로덕트 네임, get 프로덕트 프라이스, set 프로덕트 프라이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override to string.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override까지. 여기서는 문자열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만드는 목적은 뭐 때문이다? 이거 만드는 목적은 프린트문 간단하게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프로덕트라고 하고 그냥 간단하게 id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this.id 붙이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해서 여기다가는 this.name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ice라고 해서 여기다가는 this.price. 요런 정도로 만들까요? 요런 정도. 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코드를 만든 건 아니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코드를 만든 건 아니에요. MVC 모델에서 모델에 해당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에 해당하는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필드가 있고, 생성자가 있고,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와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변수들이 전부 프라이빗이니까 퍼블릭, 데이터세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할 때 우리 편하게 출력하기 위해서 toString 메서드 오버라이드 하고, 딱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델 클래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녀석을 생성을 할 거예요. 메모리에. 그 메모리에 생성되어 있는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에다 write를 할 거예요. write를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그러니까 텍스트로 읽을 수는 없어요. 텍스트로 읽어봐도 그게 제대로 읽히지 않을 거예요. 읽히지 않을 거고요. 근데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그게 제대로 읽혀요. 그 내용을 할 건데 네. 쉬는 시간이 됐네요. 그죠?